우리가 만드는 국어 2학년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학의 눈 선택학습 정철의 훈민가와 문정희의 흙을 밟고 싶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54쪽 펴면 되겠습니다. 54쪽에 있는 정철의 훈민가를 학습하기 앞서서 우리가 시조라는 갈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시조가 뭘까요? 시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입니다. 시. 우리 지난 시간에 뭐 기영도의 엄마 걱정이나 백석의 고향 이런 것처럼 시를 시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시조는 그 특징이 분명합니다. 언제 누가 어떻게 지은 시다라는 게 분명하게 정의되어 있는데 자, 언제 지어졌을까? 시조. 옛날? 단순히 옛날이라고 하면 조금 너무 포괄적이고요. 시조는 고려나 조선시대에 주로 지어졌고 누가 지었냐면요. 한자를 잘 알고 있는 선비들이 지었습니다. 어떻게 지었느냐? 형식이 정해져 있는 시를 지었습니다. 즉 시조는 고려나 조선시대에 선비들이 지은 형식이 정해진 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영도의 엄마 걱정이나 백석의 고향 같은 시를 보면 형식이 정해져 있다라는 느낌을 잘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시조를 여러 수 보다 보면 줄수나 글자수 같은 부분에서 형식이 정해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형식이 정해져 있는 시를 지었느냐?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 선비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 당시 엘리트 집단이었어요. 자신의 지식을 뽐내고 싶어하고 자신이 아는 것을 이렇게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자신의 지식을 알리기 위해서는 정해져 있는 글자 수 안에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다 드러내는 것, 어려운 한자를 써서 드러내는 것,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러기 위해서 시조가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시조가 창작되는 그 초기에는 이렇게 선비들이 굉장히 어려운 한자들과 어려운 말들을 통해서 형식이 완전 꽉 짜여져 있는 그런 시조를 지었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일반 서민들도 시조를 짓게 되면서 글자 수의 변화도 조금 생기고 형식도 조금 느슨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시조의 형식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조라고 하면요. 3장 6구 45자 내외라고 합니다. 시조 형식은 3장 6구 45자 내외. 그럼 이게 뭘까? 자, 시조를 보면 알겠지만 시조는 보통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조는 총 3줄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줄이 초장이고요. 가운데 있는 줄이 중장,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줄이 종장입니다. 이렇게 시조는 초장과 중장과 종장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육구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 빨간색 슬러시 표시 보입니까? 이 빨간색 슬러시를 기준으로 나누면 6개의 구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5자 내외란 말은 이 글자 수를 다 합치면 45자 안팎, 45자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조는 3장, 6구, 45자 내외 글자 수까지 정해져 있는 그런 형식이 정해져 있는 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한편의 시조는 3장, 6구, 45자 내외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더. 종장, 맨 마지막 줄 제일 첫 번째 있는 구는 무조건 세 글자입니다. 이건 꼭 지켜야 합니다. 다른 형식이 막 파괴되더라도 종장의 첫 구 세 글자는 계속 지켜져 내려왔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과서 54쪽에 있는 정철의 훈민가를 살펴보기 앞서서
작가 정철에 대한 영상을 보고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가사문학의 대가 정철.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뛰어난 문학가였던 정철은 1536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정철은 어린 시절 유복한 환경에서 성장하였다. 그의 집안은 왕실의 인척으로서 그 위세가 대단하였으나 정철이 10세가 되던 해 명종 즉위 후에 일어난 을사사화에 부친과 형이 연루되면서 급격히 가세가 기울어 전라도 창평으로 낙향, 그곳에서 약 10여 년을 지내는 등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정철은 이때 스승인 기대승과 김인후 그리고 유이춘 등을 만나 학문을 배우고 이이나 성원 등과 교류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는 등 의미 있는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정철은 뛰어난 문학가이자 정치가이기도 했다. 예조 판서와 대사원까지 올랐으나 동인의 탄핵을 받아 사직하고 고향인 창평으로 돌아가 4년간 은거 생활을 하며 시조와 가사문학의 대가로서 많은 시조와 가사 작품을 지었다. 그의 작품 세계는 당대의 자연적, 사회적인 환경과 스승과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 대체적으로 임금과 백성에 대한 사랑을 기본으로 담고 있으며 또한 잦은 유배 생활로 인해 힘들었던 자신의 삶에 대한 연민도 그려내고 있다. 삼인곡은 정철이 50세 때 동인들에 의해 배척을 받고 고향 창평에 내려가 있을 때 지은 작품으로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여성의 목소리로 표현한 가사이다. 삼위인곡은 작품 전체가 한 여성의 독백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 여성적 정조와 어감으로 사계절의 대표적 소재를 빌려 작가의 의도를 절실하게 표현하였다. 이 작품은 사용된 시어나 묘사가 매우 뛰어나 가사문학의 최고로 꼽힌다. 인생이 덧없음을 그리고 삶 속에서 오는 슬픔과 고통을 노래하기도 한 정철. 그는 가사문학의 대가답게 풍류를 노래하기를 잊지 않았다. 그는 윤선도와 함께 한국 시가 문학사의 쌍벽으로 꼽히며 박인노와 더불어 조선시대 3대 가인이자 조선시대 중기를 대표하는 문학가로 오늘날까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네, 잘 봤습니까? 정철이라는 사람의 생애, 그리고 정철이라는 사람이 어떤 작품을 많이 지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참고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훈민가에 대해서 볼 텐데, 훈민가는 연시조입니다. 연시조라는 게 뭐냐면, 하나의 시조가 여러 편 연속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연시조인데, 여기서 먼저 시조의 어떤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시조에는 평시조, 그냥 평범한 시조, 세 줄짜리 시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평범한 세 줄짜리 시조가 여러 편 붙어 있어서 나타난 이제 연시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 평시조 형식이 파괴되면서 나타나는 사설시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교과서에 나오는 훈민가는 연시조고요. 그 중에서도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은 13번째 부분입니다. 시조는 한수, 두수, 세수, 일수, 이수, 삼수 이렇게 수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교과서에 있는 부분은 그래서 13수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부터 볼게요. 훈민가입니다. 훈민가. 훈이 뭘까? 훈. 훈은 가르치다 할 때 훈자고요. 민은 당연히 백성 민자겠죠. 가는 노래 가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훈민가라는 제목의 뜻은 백성을 가르치는 노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훈민가 13수입니다. 교과서 54쪽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다 세웠다. 홈이 메고 가자 쓰라. 내 논 다 메어든 내 논 좀 메어주마. 올길에 뽕 따다가 누에 먹여 보자 쓰라. 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짧고 간단하죠? 자, 이 세 줄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 시에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고 두 번째 질문은 그 말하는 사람이 전달하려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부터 쭉 시에서 말하는 사람, 그리고 소설에서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이 훈민가라는 시조에도 당연히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는 문제인데 자, 그러면 말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네, 당연히 나겠죠. 어디서 나인 줄 압니까? 자, 두 번째 줄 중장에 보면요. 내논이란 말 나오죠. 그때 내가 이제 이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 나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 나는요. 지금 서로 도우면서 부지런히 농사 짓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 전달하려는 내용은 서로 도와가면서 열심히 농사일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다 세웠대. 다 샜다란 말은 무슨 뜻일까? 네, 날이 이제 밝았다. 일하러 가야 된다. 일하러 갈 시간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호미를 메고, 호미 농기구겠죠? 가자스라입니다. 가자스라. 가자스라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안 쓰죠. 근데 가자스라라는 말은 자, 다 같이 가자. 가자꾸나. 뭐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결국 가자스라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 호미 메고 농사 짓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 놓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내 논, 말하는 사람의 논을 다 메고 나면 너의 논도 메어줄게. 에서 알 수 있는 정신은 뭘까? 내 거 다 하고 네 것도 도와줄게. 서로 도와주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장입니다. 올길에 뽕 따다가 누에 먹여 보자쓰라. 자, 종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일 첫 구입니다. 올길에. 자, 종장 촉구는 몇 글자? 네, 세 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길에라는 뜻은 돌아오는 길에라는 건데 지금 종장의 척구는 세 글자라는 시조의 형식을 띠기 위해서 올길에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해주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에 누에 먹여 보자 쓰라 뭐뭐 쓰라가 또 나옵니다. 무슨 뜻일까? 자, 누에 먹여 보자꾸나 라는 겁니다. 초장에 가자 쓰라 그리고 종장에 보자 쓰라 이렇게 청유형 표현을 사용해서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같이 뭐뭐 하자, 다 같이 뭐 하자라는 표현이 정류형 표현입니다. 지금 초장과 종장에서 가자, 같이 보자 이런 식으로 청유형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작가가 말하는 사람이 하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 설득력 있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제입니다. 주제. 이 부분에 이 13수의 주제는 부지런히 일하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훈민가잖아. 백성을 가르치는 노래인데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자, 우리 부지런하게 일하고 이제 서로 도우며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작가인 정철은 아까 영상에서도 봤겠지만 문신입니다. 선비라고요. 근데 말하는 사람은 농민입니다. 이 농민의 목소리를 통해서 위에 있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왜 그렇게 농민의 목소리를 활용했느냐. 농민의 목소리를 활용함으로써 더 독자들이 친숙하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시에서 말하는 사람, 이 중요한 이유,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작가인 정철이 높은 사람 입장에서
아랫사람한테 말하듯이 너 뭐뭐 해. 날 세웠으니까 호미 메고 농사 지으러 가. 그 다음에 올길에 누에 먹여, 누에 먹여 라고 명령조로 얘기했으면 아마 독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텐데 같은 농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농민들이 들었을 때 우리 더 열심히 해보자 라는 마음을 품게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훈민가의 네 번째 수를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수의 내용입니다. 어버이 살아계실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프다 어이하리. 평생에 다시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입니다. 자, 이 사수의 주제는 뭘까요? 주제. 봤을 때 어버이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섬겨라 라는 것 같으니까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수에서는 백성들에게 너희 부모님한테 잘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과서에는 13수랑 다르게 이 사수에서는 명령형 어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뭐 해라, 뭐뭐 해라 이런 명령형 어조를 통해서 교훈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과서 54쪽에 있는 정철의 훈민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조의 형식과 지조의 특징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 교과서에 있는 훈민가는 가장 큰 특징이 작가인 정철의 신분과 말하는 사람의 신분이 서로 달랐다. 말하는 사람은 농민의 신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 농민의 신분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지금 이 작품을 접하는 독자들, 농민들이겠죠? 농민들이 조금 더 친숙하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시에서 말하는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문제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훈민가 13수에서 시적 화자를 농민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 적으면 되고요. 두 번째는 교과서 56쪽과 59쪽 그 사이에 있는 흙을 밟고 싶다라는 수필입니다. 수필을 읽고 시점을 파악해 보면 됩니다. 시점은 크게 네 가지였죠.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3인칭 관찰자, 전지적 작가 시점. 그 네 개 중에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합니다. 자, 과제는 어디에 올리느냐? 교수학습도움센터 과제 제출방 2학년 국어에 반번호 이름 훈민가로 해서 올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2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했습니다.